내 세상은 여전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칭송을 한 몸에 받던 그녀,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인 모를 안질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따뜻했던 남편 온기는 열흘 만에 식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기생의 비웃음 소리와 죽지도 않은 어미를 죽었다고 속이며 아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는데 가엾은 며느리 명숙의 운명은 지금 바로 일부 시작합니다. 야담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한때 이 작은 마을에서 그야말로 복덩이 며느리라 불리며 모든 이의 칭송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귀한 장손을 품에 안았고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의 곳간은 쌀과 곡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하여 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늘 제 덕분에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난다고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날에도 저는 묵묵히 저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감돌았고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복덩이라 부르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의 마음은 항상 포근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걷는 길에는 늘 햇살이 가득하고 제 이름 앞에는 찬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영화는 거짓말처럼 3년 전 어느 가을날 아침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평소처럼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늘 익숙하던 방 안의 희미한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밤이 깊어 유난히 어둡거나 제가 너무 일찍 눈을 뜬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가 콧잔등을 스치고 멀리서 달 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눈앞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여 보았습니다. 실눈을 뜨고 애써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짙은 먹물이라도 뿌려놓은 듯한 완벽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동이 터오고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해가 중천에 떠올라 방 안을 환히 비출 시간임을 알았지만 제 세상은 여전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간신히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야 할 시간인데도 제 시야는 여전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암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맞이한 이튿날 아침에도 그 지독한 어둠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세상은 오로지 검은색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것은 원인 모를 안질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절망적인 눈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손을 잡고 마을의 작은 의원부터 수소문 끝에 찾아간 먼 고을의 유명한 명의까지 이름난 의원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저는 덜컹거리는 수레에 몸을 싣고 낯선 길을 오가며 매번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의원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진맥과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 그리고 이 병은 난치입니다. 저희도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냉담한 목소리만이 제 귀에 닿았습니다. 그들의 절망 섞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의 시력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제 두 눈은 영원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박진사님은 처음 제가 상심에 잠겨 있을 때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의 넓고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던 온기는 제가 여전히 그의 아내이며 이 집안의 소중한 며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애써 슬픔을 감추는 저를 위로하는 따스한 말을 건네곤 하였습니다. 명수가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다 괜찮아질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의 시간은 제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부터 그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점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게 말을 건넬 때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과는 다른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단어들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을 잡던 그 다정한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저를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아예 제 방에 들어오는 일조차 끊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안방에서 저는 홀로 밤을 지새우며 벽에 비친 희미한 달빛마저도 저를 비웃는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풀벌레 소리가 제 심장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제 눈물은 매일 밤 마르지 않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예전처럼 저를 안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은 목마른 돼지처럼 그의 한마디, 그의 한 걸음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제 방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그의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이따금 제 귀에 닿았고 그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비수로 꿰뚫리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저를 향한 미련이나 연민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던 안방에 시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일말의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냉정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그분의 차가운 지시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안방을 비워주시오. 안주인의 자리는 다른 이가 채울 것이니.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 조각처럼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깨져버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이불 보따리 하나를 겨우 들고 저는 정든 안방을 뒤로 한 채 문간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안방의 따스한 온기와 화려한 문양이 수놓아진 병풍, 귀한 목가구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문간방은 안방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공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은 제 몰락한 신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한때 제가 안주인의 권위를 누리던 그 안방은 이제 다른 여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화용이었습니다. 소문으로는 이름난 기생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고 뜰에는 탐스러운 모란 꽃이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평화로운 풍경이 저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펄럭이며 당당하게 안채 마루를 밟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짙은 연보라색 치맛자락이 매끄러운 마루 위를 스치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긁어내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값비싼 비단 옷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위엄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짙은 난향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한때 제가 사용하던 은은한 비누 향기를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한때 제가 갖고 왔던 이 집안의 모든 공간을 이제는 그녀가 점령해버린 듯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녀의 압도적인 향기에 묻혀 사라져 버리는 듯했습니다. 한때 제가 서 있던 그 안주인의 자리에
이제 그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안채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제게는 차디찬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문간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두 손으로 제 귀를 막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이 끔찍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낭낭하고 기세 좋은 목소리는 굳게 닫힌 벽을 뚫고 끈질기게 스며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난도질하듯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원망과 비통함 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가 누리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제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제 편에 서서 저를 감싸주려 애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손을 붙잡고 명수가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게는 아직 장손이 있지 않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단다 하시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잠시나마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 눈빛 속에서는 저를 향한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화용이라는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영악한 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께 값비싼 비단 치마를 선물하고 시중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들을 구해 와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저녁마다 시아버지께 정성껏 술상을 차려드리고는 옆에서 조곤조곤 말동무까지 해드렸습니다. 저는 제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긁어대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던 따뜻한 눈빛은 점차 싸늘하게 식어갔고 저에게 건네시던 다정한 말씀들도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이제 저를 지나쳐 화용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막이 흐르는 제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그 희미한 소리만으로도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저절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 멈춰 서셨고 저는 그분의 차갑고 굳은 표정을 볼 수는 없었으나 저에게 쏟아지는 그분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슴을 꿰뚫는 듯한 날선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수가, 내가 이리 눈이 먼 것은 필시 전생의 큰 업보 때문일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집안의 제사를 모실 수도 없고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을 제대로 접대할 수도 없으니 대체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느냐. 아무 말 말고 조용히 문간방으로 거처를 옮겨 거기서 지내거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제 몸은 순간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고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제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텅 빈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제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목구멍에서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켜야 했습니다. 제 심장은 말 그대로 차가운 얼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문간방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나무 문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앉게 하였습니다. 제 남편 박진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퀴퀴하고 시큼한 쉰내가 진동하는 밥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감도는 방 안에서 그 냄새는 더욱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똥오줌이나 겨우 가리는 년이 무슨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 드느냐. 이거나 먹고 죽지 않고 숨이나 붙여두어라. 그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서 밥덩이를 받아들기 위해 제 손을 내밀었지만 손끝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밥의 차가운 촉감과 끈적임이 제 처지처럼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 제 눈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거슬리는 물방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킥킥거리는 화용의 간교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귓전을 맴돌며 제 무너진 가슴을 더욱 사정없이 지시겨 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쉰 밥덩이를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따뜻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남은 밥에 찬물을 부어 허기를 겨우 달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밥은 물에 불어 터진 듯 흐물거렸고 아무런 맛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제 위장은 늘 비어 있었고 배고픔에 저는 밤낮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뱃속에서는 굶주림으로 인한 통증이 끊임없이 울렸고 뼈만 남은 제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저는 감히 부엌을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미지의 공간은 제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나 고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한 발짝 더듬거리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지 않은 공간은 온통 장애물투성이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몇 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제 발이 문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휘청이는 순간 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이마가 단단한 나무 문턱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번개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마에서는 따뜻하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였습니다. 제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니 손끝에 뜨거운 피가 흥건하게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 가볍고 재빠른 발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내 화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장님이 어딜 그렇게 밤중에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어딜 그리 급하게 가셨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차갑고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의 통증보다 그녀의 비웃음이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문간방의 차가운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고통 속으로 잠겨들곤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눈물 지으며 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품에서 갓난아이의 조그만 몸으로 잠들던 그 아이가 이제는 훌쩍 자라 5살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야속하게도 저를 홀로 남겨둔 채 아이만 무럭무럭 키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보드라운 손길이
생생하게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제게 단 한 번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방 안에서 아이의 작은 그림자조차 만날 수 없는 어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매일 밤 아이의 작은 온기라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간방에 굳게 닫힌 문 틈으로 희미한 바깥의 소리들이 간신히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에 잠시 저희 굳어있던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문득 저 멀리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제 아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저기 문간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랑했습니다. 한순간 희망이 저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불씨처럼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께서 제 아들을 제게 보내주실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제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은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건 아무도 아니란다. 그냥 빈 방일 뿐이야. 내 어미는 말이다.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더 이상 찾지 말고 할머니랑 맛있는 주전부리나 먹으러 가자꾸나. 시어머니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아니란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데,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데, 제 아들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말소되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 서러움을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절규를 삼킬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의 죽음을 믿어버리고 영영 저를 잊어버릴까 봐 그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사라진 듯 저는 그렇게 암흑 속으로 그리고 절망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간방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언제나 습기가 가득하여 퀴퀴한 냄새가 났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가락에 끼워진 옥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곤 하였습니다. 이 반지는 저희 혼수품 중에서도 가장 귀한 갑오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시집가던 날 눈물을 글썽이시는 얼굴로 저의 손을 붙잡고 이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합니다. 명수가, 이것은 우리 집안의 오랜 갑오란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 반지가 너를 지켜줄 게다. 이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고 용기를 내렴. 그 말씀은 제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 비좁은 문간방에 갇혀 지내야 했지만 이 반지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때 사랑받았던 며느리였다는, 그리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 같았습니다. 반지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옥반지와 함께 고운 비단 보자기에 싼 은비녀도 주셨습니다. 그 은비녀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가 시집 올 때 곱게 차려입었던 그 비단 치마 저고리와 잘 어울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비녀는 이미 오래전에 시어머니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눈먼 며느리에게 무슨 비녀가 필요하겠느냐 하시며 단호한 목소리로 제 머리에서 뽑아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옥반지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반지를 어루만지며 저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미약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저 건너 남편과 화용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속삭임은 처음에는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화용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하지만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남편을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나리, 제가 요새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 언니가 끼고 있는 옥반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렇게 귀한 것을 장님인 언니에게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저 아름다운 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저 반지를 끼면 나리의 체면도 더욱 서게 될 것이고 이 집안의 기품 또한 한층 더 빛이 날 텐데요. 나리께서 부디 저의 간절한 청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의 소중한 어머니의 유품마저 빼앗으려 드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차가운 문간방의 공기가 더욱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귀는 발소리에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빠르고 거칠게 다가오는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직접 옥죄어 오는 사슬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던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활짝 열리자 찬 바람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터져 나오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분노와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앞에 성큼 다가와 섰습니다. 그의 채취가 코를 찔렀고 저는 그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지 내놔라. 당장 내놓으란 말이다. 눈도 안 보이는 내년에게 이 비싼 옥반지가 대체 왜 필요하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내년이라니요. 한때 저를 내 사랑이라 불렀던 그 입에서 어찌 저리 잔인한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하게 품었던 옥반지를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고 그 위로 흐르는 땀방울이 반지를 더욱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제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대로 지나가기를, 이 악몽이 끝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서방님. 이것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옵니다. 제발. 제 목소리는 얇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간절한 애원조차 그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거친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제 가느다란 손목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뼈마디가 부러질 듯한 통증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을 억지로 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반지를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제 손가락은 반지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먼 연약한 여인이었고 그는 장정 중의 장정이었습니다. 저항할수록 그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인정사정 없이 손가락을 비틀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찢기고 인대가 끊어지는 듯한 생생한 아픔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을 타고 축축하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제 피가 차가운 반지 위로 뚝뚝 떨어지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짧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비명은 텅 빈 방 안을 찢어지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그의 심기를 거스른 듯 했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날카로운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마라. 이 망할 년이. 제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렸고 뺨에서는 얼얼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그러나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호호호, 어머나, 나리, 이리 주세요. 이 반지가 제게 어찌나 잘 어울릴지 궁금하네요. 듣기 거북한 화용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는 둔탁한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맥없이 쓰러진 채 찢어진 손가락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피가 손가락 사이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피가 마치 제 몸의 모든 희망과 온기를 함께 빼앗아 가는 듯한 차가운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춥고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이 비참한 삶을 끝내는 것이 유일한 해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도 뜨거운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치욕과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원한을 갚아야 한다는 강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단단한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밤중에 저는 문간방 이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냉기 그리고 차가운 소나기가 저의 발목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움찔하며 화들짝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몸은 이불째로 차가운 방바닥 위를 스르릉 미끄러져 나갔고 저는 강제로 방 밖으로 끌려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방님, 아직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제 남편을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거친 손길과 습관적으로 서방님이라 부르는 제 입술은 여전히 그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혼란스러운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친 천 조각이 저의 입 안으로 무자비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압박감에 저의 입술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천은 저의 혀와 치아를 짓누르며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저항하려는 제 몸은 얇은 멍석에 강제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의 차가운 온기가 저의 등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멍석은 저의 팔다리를 꼼짝 못하게 옥죄었고 저는 고치 속에 갇힌 애벌레처럼 완벽하게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입에 물린 천 때문에 컥컥거리는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저의 핏줄을 타고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간절히 외치고 싶었으나 제 목소리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내 두터운 팔이 저를 번쩍 들쳐업는 것을 느꼈습니다. 멍석에 쌓인 채 천장으로 향했던 제 몸이 갑자기 허공에 매달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걸음걸이는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오르는 듯한 흔들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밤 공기가 저의 뺨을 스쳤고 멀리서부터 음산한 바람 소리가 쉬익하고 점점 더 거세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에게 부딪히며 사스락스락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부엉이의 부엉부엉 하는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찢는 듯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업고 가는 이의 거친 숨소리가 저의 귀에 명확히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남편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죽이러 가는 중이라는 끔찍한 사실이 서서히 인지되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등성이를 한참을 오르고 또 오르다 마침내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주위는 더욱더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으스스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옥죄던 멍석이 스르륵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내 멍석이 완전히 벗겨지자 차가운 밤 공기가 마치 칼날처럼 저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입을 막고 있던 천이 강제로 뽑혀 나갔습니다. 천이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거대한 공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방님, 여긴 대체 어디입니까? 이 바람 소리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제발 저를 두고 가시지 마십시오. 저희 애원 어린 절규는 차가운 밤바람에 찢겨져 나갔습니다. 대답 대신 저의 옆구리로 끔찍한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옆으로 크게 비틀거렸습니다. 발밑에 단단히 딛고 있을 만한 그 어떤 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무하게 균형을 잃었고 몸은 그대로 차가운 허공 속으로 무섭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내년 때문에 이 집안의 재수가 모두 붙었다. 저승에 가서 내 더러운 부모나 만날 것이거라. 남편 박진사님의 증오에 찬 목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친 벼랑을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뭇가지들이 저의 살갗을 인정사정없이 긁어댔고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들이 사정없이 저의 몸을 강타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끊임없이 저를 덮쳤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모든 감각이 고통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멈추고 바닥에 닿았을 때 저는 더 이상 한 치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따뜻한 액체가 저의 온몸을 축축하게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끈적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저의 코를 찔렀습니다. 입 안에서는 역겨운 쇠맛이 돌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저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죽음이 마치 그림자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을 짜내어 차갑고 검푸른 하늘을 향해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깊은 원한을 갚기 전에는 결코 눈 감지 못하겠습니다. 박진사와 화용, 그 둘을 반드시 응징하게 해주소서. 이 명숙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거든 그들의 파멸을 제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 순간 저의 온몸을 짓누르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집념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완전히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식되었습니다. 저의 의식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저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복수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직 제가 저 세상으로 떠날 때가 아니라고 하늘이 뜻하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다가도 차가운 현실 속에서 비명처럼 깨어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뉘인 채 제 몸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갔으며 의식은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차갑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심연의 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맹렬한 분노가 저를 다시금 현실로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분노는 저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죽지 말라며 이대로는 모든 것이 끝이라며 저를 채찍질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죽음의 경계를 헤매던 어느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꼭 눌러주시고 2부 기대해주세요.